오늘은 선을 그리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선은 두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선이라는 선,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림은 이 두 가지 다 그림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는 도석인물화라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도는 도교의 도를 이야기하고 석은 불교의 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교와 불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도교에서는 신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와 석가모니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인간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선은 중국 신선 사상에서 도교에서 이상으로 여기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사나 신선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그리는 것을 선화라고 하고요. 불교에서 주로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선종이라는 불교에서 수행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묵화가 되겠죠. 그래서 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도 달마대사의 그림은 많이 그려져서 집집마다 걸려지고 있죠. 요 작은 그림인데요. 아주 조그만한 그림이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요. 나옹 이정이라는 조선 중기 화가의 수목화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은 먹과 아주 가벼운 채색으로 아주 빠른 필치로 그려진 산수화이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선비 내지 도인이 앉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5만 원짜리 화폐에 있는 풍죽 대나무 그림을 그린 화가도 이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여기 이 그림을 그린 산수화를 그린 이정은 다른 사람이고요. 어, 이 산수화를 그린 이정은 아주 일찍 요절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정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정이 태어날 때 엄마가 꿈을 꿨는데 태몽을 금신나한이 이 집에 대대로 화원 집안의 집안인데요. 대대로 화원 집안을 하면서 불화를 굉장히 많이 그려서 그 언덕으로 이정을 점지해줬다. 이렇게 이런 태몽을 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그림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5살 때에 저절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았다 하고요. 10살 때는 벌써 산수와 인물화, 불화 이런 것들 모두 잘 그렸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온 태사가 그 그림을 보고 대단한 그림이라고 하고 이 그림을 얻어서 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한편 그런 대단한 천재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좀 게을러서 여기는 게으르다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림을 별로 많이 그리지 않고 그냥 놀았다. 술 마시고 놀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술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이 글은 허균이 이정을 아주 가깝게 지내서 허균이 제일 아끼는 주변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옹 이정이어서 30살에 죽은 이정이 너무 애처롭고 애달아서 기록으로 남긴 글이고요. 이 기록문은 허균의 이정애사라는 글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화가의 기록으로 동시대의
직접 경험한 걸 글로 남겨져 있는 것은 요 글이 지금 유일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세기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죽고 나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기록에 남겼거나 전설처럼 이야기를 남긴 기록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부풀려져 있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 것에 반해서 이 글은 실제로 절친한 친구의 죽음 뒤에 적어 놓은 기록이어서 아마도 당대에 살았던 이정이라는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술을 많이 즐겼고 뭐 이렇게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 그리고 호에서도 알듯이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식견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에게 주는 거 좋아해서 추운 사람 만나면 옷 벗어주고 뭐 배고픈 사람 만나면 먹을 거 주고 뭐 이렇게 살았지만은 정작 본인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라는 어느 정성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비단을 마련해주고 술도 갖다 주고 해서 잘 대접하고 좋은 그림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림 부탁을 했는데 몇 날 며칠 그림도 안 그리고 누워 있다가 마지막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아주 큰 소설 대문이 들어오는 어, 마차 두 개, 뇌물을 가득 싣고 오는 그림을 그려서 이 정성에게 주고 당연히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은 목숨 부지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 길로 도망을 가서 평양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을 보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에게 있는데 나중에 오늘 뒤에 보는 김명국이라는 화가에게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그 작은 그림인데요. 작은 그림을 아주 크게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조그마한 종이에 이렇게 가는 선을 어떻게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낚시질하는 도인의 모습이 아주 좀 뭐랄까요, 약간 역동성도 있고 고요 속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보통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화가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보다 몇 점 남아있지 않는 나홍 이정의 아주 간편한 산수화의 뛰어난 필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언어로 하자면은 아주 모던한 17세기 정도 초반의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그려졌을 법한 표현 양식으로, 표현 기법으로 그려져서 화원 출신 집안에서 자란 화가이지만은 굉장히 독특하게 자기만의 양식을 만들었던 화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태공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낚시하는 그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강태공, 하나는 도학에서 이야기하는,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강태공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선택을 받기를, 전개에 진출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내적으로 자기를 쌓아가는 과정을, 바늘이 펼쳐진 일자로 선 바늘로 낚시를 하는 강태공에 빗대어서 그런 기다림을 해야 된다는 선비의 자세를 이야기한 게 유가에서 강태공 어부의 이야기고요. 도가에서는 어부라는 것 자체가 돌을 닦는 행위다. 이렇게 해서 삶 자체를, 어부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삶으로, 그런 의미의 돛 닦는 낚시, 이렇게 막 그림 속에 나타난 낚시하는 사람은 도가적으로 보면은 직업으로서, 삶의 양식으로서 어부, 육아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채워가면서 훗날 등용되기를 기다리는 강태공 어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명국의
달마도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림들하고 다르게 산수화는 굉장히 간편한 그림이긴 하지만은 붓이 굉장히 여러 번 가게 되고 필선이 많이 필요하고 채색을 여러 번 덧대서 그려진 그림이고요. 채색화나 화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그려진 그림인 것에 반해서 이 달마도는 선종의 일대조인 달마대사를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쉽게 그렸습니다. 붓터치가 이렇게 보면은 숫자로 세도 셀 수 있을 만큼의 선이 보여지고요. 굉장히 강렬하고 강한 목선으로 그려진 두껍고 힘있는 필체와 얼굴에 그려진 옅은 먹에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필체가 동시에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타난 그림이고요. 김명국은 이 달마도나 수도인 도사 그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전해지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전해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김명국은 굉장히 이세에 밝아서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많이 그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꼼꼼하게 그려지는 그림을 그리면은 제대로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채색을 하지 않는 그림으로 그려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와 같은 형식이 정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달마대사나 도교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한 그런 그림일 텐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를 보면은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가 17세기 초중반이어서 17세기 초중반은 임진왜란, 정묘재란, 병자호란 이런 아주 큰 나라의 전쟁이 지나가고 난 시기여서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좀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어서 훨씬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전쟁 이후에 재건해야 되는 시기에는 문화예술이 그렇게 발달하기가 어렵겠죠.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최우선의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사상과 안정적인 내용을 주로 하는 산수화나 화조화나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크게 발달하기 아마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국은 일례로 이렇게 대부분이 1피리지로 그려진 그림들이 많고요. 일화로서는 1636년, 1643년 근데 이때 이제 조선통신사로 일본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김명국은 꼭 데리고 와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1636년에 통신사로 방위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김명국의 그림을 갖고 싶어 했었고 이 사람의 그림이 일본의 당시에 그려지던 그런 그림에 비해서 훨씬 힘있고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반드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명국이라는 사람은 이기에 굉장히 밝아서 막 인삼 같은 걸 가지고 가다가 팔아서 돈 남기기 위해서 들켜서 막 제재를 당하기도 했었고 사전에 거기에 미리 주문받아 놓은 그림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일화 중에는 일본의 굉장히 괜찮은 가문에 사무라이가 집을 하나를 지어 놓고 집 내부 벽에 김명국의 그림을 받고 싶어서 딱 단장을 해놓고 김명국이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김명국이 오고 나서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으면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그림을 안 그린다는 사람이어서 술을 가득 받아놓고 금리를
그러니까 금가루를 풀은 물을 이제 그림 도구로 챙겨줘. 근데 이 사람, 내가 김명국은 시간이 가도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림을 안 그렸어. 하거나 하거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은 이게 뭐 말 그대로 사무라이 죽여버릴 태세로 막다른 시간에 도달했을 때에 김명국이가 아마 요런 일화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꿀감을 입에 한 모금 물고 벽으로 팍 뿌려버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장난처럼 보이잖아요.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장난처럼 보이니까 이제 죽인 듯이 달려드는 순간 붓을 들고 뿌려진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붓이 움직이면은 산이 되고, 또 한 번 움직이면은 나무가 되고, 한 번 움직이면 집이 되고 사람이 되고, 뭐 그렇게 변화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그림 한 폭이 집안이 다 그려졌다.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그랬을 리는 모를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일본 사무라이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그림을 받기를 원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나중에 이 사람은 구경 온 사람들에게 구경비를 받고 다 채우고도 남았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전설 이야기는 다 있어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신사임당이 동네 잔치가 있어서 동네 안악 중에 하나가 아주 귀한 옷을 빌려서 잔치에 왔는데 음식을 잘못 엎질려서 치마를 버렸어. 큰일 난 거죠. 그 치마를 어떻게 해줄 만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버려놨으니 감당이 안 돼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신사임당이 치마를 받아서 그 흘린 버려진 그걸 바탕으로 포도를 맛있게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그 옷을 몇 갑절을 받고 팔아서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해줬다는 이제 이런 전설도 있죠. 그래서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씩의 전설들은 다 있는데 뭘 떨어뜨려서 버린 자리에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다는 전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호 한석봉이 중국에 가서 뭐 잘못해서 먹이나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린 바탕을 가지고 글을 써서 그 흔적들이 다 글자 속에 녹아들게끔 멋지게 완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후대에 굉장히 그 좋아하는 사람들, 헌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100년 뒤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달마 전로던데요. 달마가 꺾여진 갈대잎을 타고 양쯔강 장강을 건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달마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달마가 험상궂게 생겼는 이유는, 원래 달마는 인도 사람일 텐데 인도에서 포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게 됐고, 가는 중에 아주 큰 구렁이에 죽음, 마을의 사람들이 전부 막 이사를 가야 될 만큼 무시무시한 큰 구렁이가 죽어서 그 아주 어, 서가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분신 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달마니까 혼을 빼서 구렁이에게 들어갔다가 구렁이를 바닷속에 저까지 옮겨서 버리고 다시 돌아오니 자기 육신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누군가 버리고 간 육신에 자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도인 신선이었는데 원래 자기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못난 얼굴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내가 훔쳤다. 나도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에
어, 달마가 그러면은 자, 이것 또한 내가 가져야 될 뭐 운명 이런 거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육신은 그 신선에게 주고 험한 육신을 자기가 가져서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있는 달마 대사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 원래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다더라. 이제 이런 또 전설이 달마 대사에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달마가 우리나라에서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뭐 이야기가 막 유행을 했죠. 영화 제목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어서 이 그림도 보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그려졌습니다. 간편하게 그려지는 대신 이전의 그림들은 보면은 대부분 크기가 조그만했거든요. 조그만했는데 김명국 그림은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왜? 간편하게 그리려면은 사실은 작은 그림일수록 손이 많이 가고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고 큰 그림은 오히려 간편하고 쉽게 그려도 시원한 느낌으로 그려지니까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철괴는 도교의 8선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도 보면은 아까 달마대사랑 비슷한 이야기죠. 철괴도 어, 자신 몸을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원래 몸은 누군가 가져가 버리고 가져간 사람이 다리 한쪽이 없는 절름발이 몸을 남겨두고 가서 어, 이제 이 몸에 자기가 이제 평생을 이탁하고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어, 그리, 이런 이 시대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진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회적 상황, 혼란, 정서적 불안 이런 것들이 뭔가에 의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수노인인데요. 수노인이라는 굉장히 장수 오래 산 노인을 그린 그림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죠. 당연히 전쟁이 끝나고 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은 훨씬 더 컸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고 오른쪽 그림은 김명국이 일본에 가서 아마 그려준 그림이거나 그려서 일본으로 가져간 그림이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일본은 늘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니까 제 시기에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건 아니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일으킨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침략을 당한 사람도 똑같은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의 당시에 일본 사람들 또한 조선 사람들만큼이나 어,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게 살았지 않을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상층 그 귀족들은 뭐 그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집이 돼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사실은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을 당하는 쪽이나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얼굴 없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위에 글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만드니 그림으로 모습을 그릴지언정 어찌 무슨 말을 전하랴. 세상에 시인이 많고 많다지만 이미 흩어진 나의 혼을 누가 불러주리요. 이렇게 이제 김영국이 그림을 그리고 제발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해석하기를, 이 그림은 김명국이가 죽어서 이제 도인이 되어서 신령이 되어서 아니면은 이제 저승으로 떠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그림은 우리가 자화상으로 표현해도 타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사도인데요. 은사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면은 선비가 이제 속세 삶을 마치고 어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은거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어 매화초, 매화나 복숭아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짓고 이제 말년을 거기서 자연과 벗삼아 내 도를 닦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고 지내고 싶다라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의 마지막 희망, 이상향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로 떠나는 김명국 자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이 조선에만 있었을까 싶어서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조선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흔쾌히 이렇게 동의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조선은 중국의 그림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중국을 기준으로 어, 발달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회화 역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중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중국의 형식보다는 아주 단촐하게 변화해서 조선에 정착한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선적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취향에 맞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고, 중국과 조선이 굉장히 멀어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온전히 중국을 그대로 습득하기에는 지리적 격차 차이가 너무 커서 실제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워서 굉장히 어쩌면 빠뜨려진 상태, 뭐랄까요, 한 100%가 길 따라오다가 한 30% 누락이 되고 알짜 70%만 남아있는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양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발묵선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묵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먹이 번져가는 모양, 먹이 번져 화선지에서 먹이 번지는 상태를 우리가 발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짙은 먹을 물기 있는 종이에 놓으면은 점차 물을 따라서 먹이 이렇게 희석되어지면서 가운데 짙은 부분과 물기가 있는 쪽에 물과 섞여지면서 연해지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발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